하동의 이슬이 거치기도 전인 이른 새벽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위엔 금방이라도 바를 듯한 분첩이 열려 있었고 부엌 깬 아침을 지으려 씻어놓은 쌀이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여보 어디 갔어? 동네 사람들 우리 마누라 못 봤어? 이 사람이 신발도 안 신고 어디를... 울며 불며 온 산을 뒤지던 애처가 남편. 하지만 3년 뒤 그가 정성스레 가꾸던 토마토 농장의 바닥을 파헤치자 세상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숨긴 건 토마토 모종이 아니라 아내의 비명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을 때까지 모를 줄 알았지. 내 마당에 묻었는데 누가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겠어? 남편의 눈물은 연기였고 그의 통곡은 알리바이였습니다. 아내의 실종 신고를 직접 했던 남편이 사실은 아내를 가장 깊은 곳에 가둔 범인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가 왜 괴물이 되어야 했는지 그 봉인된 3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가을, 지리산 자락이 붉게 물들어가던 10월 초입. 경상남도 하동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는 가을 거지를 앞둔 고요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늘어선 비닐하우스들 사이로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던 그곳. 마을 어귀 가장 넓은 부지를 차지한 토마토 농장, 그곳이 바로 정숙 씨와 필구 씨 부부가 30년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정숙 씨 55의 나이에도 억센 생명력을 품은 여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던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시골 여인네가 다 그렇듯 그녀의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허리는 오랜 농사일로 굽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숙 씨를 토마토 여사장이라 불렀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하우스를 돌며 작물을 살피고 새벽 시장에 출하할 토마토를 직접 골라 담던 그녀였습니다. 농장은 3,000평이 넘었습니다. 하동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죠. 비닐하우스 12동이 줄지어 늘어선 풍경은 마을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비닐 지붕 아래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토마토 잎의 풋내가 뒤섞인 그 독특한 향기는 정숙 씨 부부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삶의 증거였습니다. 남편 필구 씨는 아내보다 2살 많은 57.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농촌 사내의 체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과묵한 성격이라 마을 회의 때도 구석에 앉아 묵묵히 듣기만 하던 사람. 하지만 일만큼은 악착같이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우스를 오가며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한 토마토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항상 땀이 고여 있었고 거친 손바닥에는 흙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부부는 더없이 화목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농장 앞마당에서 필구 씨가 담배를 피우며 하루 일과를 정숙 씨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다가도 남편이 부르면 마당으로 나와 함께 웃고 떠들곤 했죠. 마을 아낙네들은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다정한 부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부러워했습니다. 여보, 3동 하우스 토마토가 제일 잘 익었어. 내일 새벽에 따서 바로 출하하면 좋은 값 받겠어. 필구 씨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 고생했어요.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요. 정숙 씨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엔 30년 세월이 쌓아 올린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은 두 자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의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아이는 교사가 되어 인근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농사꾼 부부가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낸 것, 그것도 빚 없이 자기 힘으로 키워낸 것은 하동에서 대단한 성공 스토리로 회자되었습니다. 정숙이네 집은 복받았어. 두 내외가 악착같이 일한 덕분이지.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자식들에게 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명절이면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내외와 사위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렸고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강철 체력이야. 저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잖아. 아들이 아내에게 자랑하듯 말하면 정숙 씨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농사가 원래 그런 거지. 놀고 먹을 수는 없잖니.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필구 씨는 최근 들어 읍내에 볼 일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올 때면 술 냄새가 배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흐릿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정숙 씨가 물어도 친구들 만났다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땀 흘려 함께 이 농장을 일군 사람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농장 창고 한쪽엔 낡은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직접 손으로 적어온 수입과 지출 내역들, 토마토 한 상자 팔린 돈도 꼼꼼히 기록하고 비료값과 비닐값까지 빠짐없이 적어두던 그녀였습니다. 장부를 넘기는 그녀의 손끝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모여 자식들의 등록금이 되고 생활비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정숙 씨가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었습니다. 필구 씨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인출한 금액. 그것은 정숙 씨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가을 저녁 비닐하우스 사이로 석양이 길게 드리워지던 어느 날, 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육동하우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줄기를 잡아당기며 익은 정도를 확인하던 그녀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올해 농사는 정말 잘 됐어요. 내년엔 하우스 하나 더 짓는 게 어때요? 정숙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필구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뭐.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엔 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언제나처럼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농장에서 딴 토마토 몇 알. 정숙 씨는 남편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몸 관리 좀 해요. 우리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필구 씨는 묵묵히 밥을 먹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건강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동의 농촌 마을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비닐하우스들만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화장대 앞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래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냈고 농사도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옆방에선 필구 씨가 벌써 코를 골며 잠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믿었던 남편의 얼굴 뒤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는지를, 30년을 함께 웃고 울며 쌓아 올린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매일 걸어다니던 비닐하우스 바닥 아래 땅 속에 곧 자신의 목숨이 묻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봉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아침, 하동의 새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마을을 휘감고 비닐하우스 지붕 위로 이슬이 맺혀 반짝이던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숙 씨 부부의 집 안방에서는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 여인의 시간이 영원히 정지해버린 것입니다. 오전 7시 30분경, 하동 파출소의 조용한 아침을 깨뜨리며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과 흙먼지가 뒤범벅된 얼굴로. 바로 필구 씨였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없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안 계셔.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최순경이 황급히 일어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계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젯밤엔 분명 옆에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불만 텅 비어 있었다고요. 필구 씨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아내를 잃은 남편처럼,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신발도 안 신고 나갔어요. 지갑도 핸드폰도 다 방 안에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간 거예요, 대체? 그의 절규에는 진심이 담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눈물이 밤새 연습한 거짓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필구 씨를 따라 농장으로 향한 순찰차 안에서도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디 간 거야?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와 함께 걸었던 그 길. 필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슬픔의 표현으로 읽었지만 사실은 긴장감을 억누르는 몸짓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경찰은 먼저 안방을 살폈습니다. 침대 위의 이불은 한쪽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정숙 씨가 늘 사용하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분첩은 반쯤 열린 채였습니다. 서랍장 위의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3만 원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배터리는 70% 남아 있었고 마지막 통화 기록은 전날 오후 3시 딸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실내화도 없어요. 최순경이 현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집안에서 신던 남색 실내화 한 켤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 밖으로 나간 건가요? 필구 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을 보세요. 운동화도 고무신도 다 그대로잖아요. 실내화 신고 어디를 가겠어요? 경찰의 말에 필구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함쳤습니다. 말이 안 돼. 내 마누라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데 왜 실내화 신고 밖으로 나가? 부엌으로 향한 경찰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전날 저녁에 씻어둔 쌀이 물에 잠긴 채 그대로였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아침밥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냄비는 깨끗이 씻겨 있었고 식탁 위에 반찬통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음날 아침을 준비한 흔적들이었습니다. 마치 나 내일 아침도 여기서 밥 지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마을 이장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어서 부녀회장, 이웃 아낙네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정숙이가 어디 갔다는 거야? 신발도 안 신고, 말도 안 돼. 수군거림 속에서 필구 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어디 있어? 대답 좀 해봐. 그의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켜보던 아낙네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렇게 금슬 좋던 부부인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오전 10시 마을 주민 30여 명이 수색대를 꾸렸습니다. 농장 주변의 논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어디 계세요? 이모, 이모. 외침이 가을 들판에 메아리 쳤습니다. 필구 씨는 수색대의 맨 앞에 서서 누구보다 열심히 아내를 찾았습니다. 비닐하우스마다 들어가 확인했고 창고며 축사며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목소리는 쉬어갔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동의 좁은 농로를 따라 몇 킬로미터를 수색했지만 정숙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개울가, 뒷산의 등산로, 인근 마을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CCTV라곤 마을 입구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각도가 안 좋아 사람의 얼굴까지는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지친 수색대는 일단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모입시다. 경찰에서도 인력 더 보내주신다고 하고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필구 씨는 농장 마당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어디 간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훌쩍이는 그의 어깨를 이장이 토닥였습니다. 정신 차려. 부인 찾아야지. 내일 더 넓게 수색할 테니까 힘내. 밤이 깊어갔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필구 씨는 안방 불을 켰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는 화장대 앞에 앉아 정숙 씨의 화장품 병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로션, 크림, 빗, 그리고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몰래 인출한 그 통장. 잔액은 이미 바닥이 가까웠습니다. 필구 씨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방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큰아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정숙 씨와 자랑스러운 표정의 필구 씨, 그리고 두 자식. 행복한 가족의 초상이었습니다. 필구 씨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들. 그중 6동 하우스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필구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찾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범죄를 완성했다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는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정숙 씨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여보, 나 어디 있는지 알아? 하지만 필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토마토 여사장이 실종됐대. 신발도 안 신고 나갔다더라. 혹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냐?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한가운데 필구 씨는 절규했습니다. 내 마누라 찾아주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하동의 가을 하늘에 메아리 쳤지만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발밑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으니까요.
실종 신고 3일째. 하동경찰서 형사과에는 정숙 씨 실종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베테랑 형사 박경희를 중심으로 4명의 수사관이 투입되었지만 사건은 이미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실종자의 사진과 함께 빈약한 단서들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자 없음, CCTV 없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없음, 휴대폰 미사용.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2008년 당시 하동 같은 농촌 지역의 수사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CCTV는 마을 입구 단한데 그마저도 화질이 나빠 사람의 얼굴은 물론 차량 번호판도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후배 형사가 CCTV 영상을 돌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미한 화면 속에는 실종 당일 새벽 5시경 마을을 빠져나가는 차량 한 대가 찍혀 있었지만 어떤 차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박경희는 필구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어디 다녀온 적 있습니까? 필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트럭 몰고 드라이브 좀 했습니다. 요즘 아내 걱정에 잠을 못 자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돌아왔습니까? 4시 반쯤 나가서 1시간쯤 돌다가 돌아왔을 겁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드라이브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읍내 쪽으로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만 했어요. 필구 씨의 대답은 일관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박경희의 오랜 경험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아내가 실종된 바로 그날 새벽 왜 하필 드라이브를 나갔을까? 그 시간에 만난 사람 있습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든가 편의점에 들렀다든가. 아니요.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혼자 있고 싶었어요. 수사팀은 필구 씨의 동선을 추적하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당시 읍내 가는 길목의 CCTV는 고작 3대. 그것도 대부분 고장 나 있거나 저장 공간이 부족해 일주일치 영상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종 신고 3일 만에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해당 시간대 영상이 덮어 씌워진 뒤였습니다. 이런 젠장. 후배 형사가 편의점 사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단서는 또다시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의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전화였습니다. 필구 씨가 읍내 도박장을 드나들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요. 전화를 받은 최 형사가 황급히 박경희에게 보고했습니다. 도박장이요? 네, 제보자 말로는 적어도 1년 넘게 화투판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액수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박경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동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의 허름한 주택가 골목. 겉으로는 허름한 단독주택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급습했을 때 화투판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업주는 붙잡혔습니다. 필구, 알죠? 단골이었어요. 거의 매주 왔습니다. 업주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얼마나 잃었습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백은 날린 것 같던데요. 마지막에는 빚까지 지고 갔으니까. 수사팀은 필구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필구 씨, 도박장 다닌 거 아십니까? 박경희의 질문에 필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그를 비쳤습니다. 그게
아내가 실종되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딱 한두 번 간 겁니다. 술 마시다가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 1년 넘게 단골로 다녔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필구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화를 냈습니다. 그래요. 갔어요. 농사만 짓고 살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가끔 친구들이랑 소일거리로 화투 친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누라 실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화투 쳤다고 마누라가 집 나간 겁니까? 필구 씨는 벌떡 일어서며 의자를 찼습니다. 당신들은 내 마누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나만 범인 취급하는구만. 박경희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도박으로 얼마나 잃었습니까? 많이 안 잃었어요. 몇십만 원 정도? 증언에 따르면 몇백만 원 이상이라던데요. 거짓말입니다. 나 그렇게 큰돈 잃을 만큼 바보 아니에요. 필구 씨의 항변은 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농협 통장 내역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1년간 부부 공동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총 60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뭡니까? 통장 사본을 내밀자 필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농사 자금이에요. 비료 사고, 비닐 사고. 영수증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집에 있을 겁니다. 가져오시죠. 하지만 필구 씨가 다음날 가져온 영수증들은 총액 200만 원어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것저것 쓰다 보면 돈이 나가잖아요. 필구 씨는 끝까지 도박빚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정숙 씨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부녀의 회장 김 여사가 증언했습니다. 정숙이가 한 달 전쯤인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남편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더래요. 정숙 씨가 의심했습니까? 의심이야 했겠죠. 근데 30년 산 남편을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본인도 혹시 자기가 잊어버리고 쓴 건 아닐까 싶어서 가계부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대요. 또 다른 친구는 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정숙이가 실종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남편이 요즘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고, 없다고 하면 화를 낸대요. 그래서 정숙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들 결혼 자금인데 어떻게 내주냐고. 절대 안 준다고 했대요. 평생 모은 돈인데 도박으로 날릴 순 없다고. 수사팀은 동기를 찾았습니다. 돈,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아내. 전형적인 가정 내 살인 사건의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시신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결정적인 물증도 없었습니다. 필구 씨의 알리바이는 불완전했지만 그렇다고 명확히 깰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드라이브를 갔다는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박경희는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감적으론 남편이 수상한데 증거가 없어. 후배 형사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계속 감시하면 안 됩니까? 인력이 어디 있어. 다른 사건도 밀려 있는데. 정숙 씨 실종 사건은 그렇게 미제 사건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캐비닛 안 먼지가 쌓여갈 파일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필구 씨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내 잃고 경찰한테 용의자 취급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필구 씨는 여전히 매일 농장을 돌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6동 비닐하우스를 혼자 찾아가 긴 시간 서 있곤 했습니다.
그 아래 묻힌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실종 1년째를 맞이한 2009년 가을, 하동의 토마토 농장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주렁주렁 붉은 열매로 가득했던 비닐하우스들은 이제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필구 씨는 아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하우스를 방치했습니다. 6동 하우스만 유독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토마토는 심지 않았지만 잡초는 깨끗이 뽑혀 있었고 비닐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필구 씨는 그곳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자 하나 놓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사실 다른 남자와 도망친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슈퍼 앞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똑 부러지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있나? 뭔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 읍내에서 정숙이 닮은 여자를 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남편이 도박한다는 거 알고 실망해서 나간 거 아닐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회관 앞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필구 씨가 이웃집 김 씨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뭐, 우리 마누라가 남자 만나러 갔다고? 이 개자식이 어디서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릴. 필구 씨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씨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러길래. 누가 그래? 누가 우리 마누라 명예에 먹칠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필구 씨는 김 씨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고 이장이 나서서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필구야, 진정해. 김 씨도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잖아. 나쁜 의도가 아니면 뭡니까? 30년을 함께 산 내 마누라가 그럴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통장, 지갑, 옷까지 다 놔두고 맨몸으로 가출을 해요? 필구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가족들한테 말하고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날 밤 필구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디 있어? 사람들이 당신을 욕해요. 바람났다고, 집 나갔다고.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집 담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본 이웃이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해. 아내 잃고 사람들 소문에 시달리고. 하지만 필구 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소주잔을 비우며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자신감. 소문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숙 씨가 살아서 어딘가로 도망쳤다고 믿는다면 경찰도 점점 살인 가능성에서 멀어질 테니까요. 필구 씨는 멱살잡이 연극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명예를 지키려 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동경찰서. 박경희는 여전히 사건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지만 가끔씩 파일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어. 그는 후배 형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필구 씨 통화 내역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봐. 1년 전 자료인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해봐. 뭔가 나올 거야. 일주일 후 통화 내역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구 씨의 핸드폰 사용 기록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가족들, 마을 사람들, 농협 직원, 비료 상회. 의심스러운 번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필구 씨의 핸드폰이 완전히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지국 기록에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경희는 필구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왜 핸드폰을 껐습니까? 필구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꺼졌을 겁니다. 전날 밤에 충전하는 걸 깜빡했거든요. 새벽에 드라이브 나갈 때 충전기를 안 가져갔습니까? 트럭에 충전기가 없어서요. 그냥 꺼진 채로 두었습니다. 필구 씨의 대답은 또다시 일관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드라이브는 정확히 어디로 갔습니까? 박경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읍내 쪽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를 이용했습니까? 글쎄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했는데 기억이 잘. 필구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19번 국도 쪽으로 갔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 섬진강변도로는 지나갔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서. 박경희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목에 개인 상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당시에는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였는데 1년 만에 재수사하면서 찾아낸 것입니다. 영상엔 실종 당일 새벽 4시 37분 마을을 빠져나가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 번호는 보이지 않았지만 필구 씨의 트럭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귀하의 트럭 아닙니까? 영상을 보여주자 필구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우리 동네에 저런 트럭 몇 대 있어요. 확실하지 않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박경희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5시 52분 같은 트럭이 다시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나갔다 온 거죠. 필구 씨의 얼굴에 잠깐 긴장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라이브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1시간쯤 돌다 왔다고요. 어디를 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무작정 운전만 했으니까요. 그 시간에 주유소나 편의점에 들른 적은 없어요. 그냥 차 안에서 담배만 피우고 돌아왔어요. 필구 씨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1년 동안 수없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던 대답들이었습니다. 박경희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CCTV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되기엔 불충분했습니다. 트럭이 필구 씨 것이라는 확증도 없었고 설령 그의 트럭이라 해도 드라이브를 갔다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신이었습니다. 시신 없이는 살인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필구 씨, 아내분이 어디 계실까요? 박경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필구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걸 제가 알았으면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찾아다니겠습니까? 경찰도 못 찾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혹시 아내분을 해친 건 아닙니까? 박경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필구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0년 함께 산 마누라를 내가 왜 해쳐요? 증거도 없으면서 왜 자꾸 저를 범인 취급하는 겁니까? 조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필구 씨는 조사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찾아주세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제발 찾아만 주세요. 저는 그저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박경희조차 잠깐 흔들릴 정도로. 하지만 필구 씨가 조사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남았을 때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또 넘겼네. 그는 안심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자신은 안전하다는 것을,
6동 비닐하우스의 시멘트 바닥은 견고했고 그 아래의 비밀은 깊었습니다. 하동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필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2년이다.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질 것이다. 경찰도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떤 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읍내 술집에서 만난 여자의 번호였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필구 씨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단서들은 계속 엇갈렸습니다. 진실을 가리키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필구 씨는 점점 더 완벽한 위선자로 진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2011년 봄, 정숙 씨가 사라진 지 정확히 3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잔인한 먼지였습니다. 처음엔 매일 울며 경찰서를 찾아다니던 자식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은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엄마를 찾지 못해도. 큰아들 민수는 어느 주말 오랜만에 하동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농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낯선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엄마가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 당신이 민수 씨? 아버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나는 순자라고 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버님이 혼자 사시기 힘드실까봐 집안일 좀 거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때 필구 씨가 6동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을 보자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냐? 전화나 하고 오지 갑자기. 아버지, 저 여자는 누구예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필구 씨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야. 혼자 살기 힘들어서. 엄마 사라진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들이셨어요? 필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겨우? 3년이 겨우야? 너는 서울에서 편하게 살면서 3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기나 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매일 저 빈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내가 알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돌아오실지도 몰라요. 3년이나 연락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야. 경찰도 포기했어. 경찰이 포기했으면 아버지는 더 찾으셔야죠. 엄마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필구 씨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도 살아야 한다. 너희 엄마는 나 혼자 버리고 떠났어. 내가 왜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그 말에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버렸다고요? 증거라도 있어요? 없으니까 문제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잖아. 순자는 눈치를 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엔 부자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하셨죠? 필구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찰이 아버지를 의심했잖아요. 도박 빚 때문에. 나는 결백해.
의심받을 이유가 없어. 며칠 후 정숙 씨의 친정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의 오빠와 남동생, 그리고 조카들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형부 어디 있어? 정숙 씨의 동생 정호가 농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필구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순자가 안주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정호는 그 광경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나가 실종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자 들였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필구 씨는 소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내 집에 내가 누구 들이든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우리 누나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정호가 필구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의 오빠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정호야, 이 사람이랑 싸워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우리 정숙이 정말 어디 있는 거요?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필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더라니까요. 벌써 1000번도 넘게 한 얘기잖아요. 거짓말 마. 누나가 가출할 사람이 아니야. 정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집안일도 꼼꼼하고 자식들 챙기기 바쁜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져? 당신이 뭔가 한 거 아니야. 필구 씨는 일어섰습니다. 키가 큰 그가 일어서자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증거 있어요? 경찰도 못 찾은 증거가 당신들한테 있어요? 증거는 없어도 정황으론 범인 만들 수 없어요. 나 억울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3년 동안 혼자. 닥쳐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끼어들 일 아니야. 순자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필구 씨는 그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순자한테 화풀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 없어? 남의 집 가정을 파괴하는데 잘못이 없어? 정숙 씨의 조카가 분노했습니다. 필구 씨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가정이 이미 파괴됐죠. 당신네 고모가 날 버리고 떠났을 때. 그만해요. 정숙 씨의 오빠가 필구 씨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요. 우리 정숙이가 하늘에서라도 보고 있을 거야. 필구 씨는 비웃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직접 내려와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나는 떳떳해요. 그 말에 정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필구 씨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필구 씨는 피했고 주먹은 빗나갔습니다. 때리면 경찰 부를 거야. 필구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의 오빠가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가자, 정호야. 여기서 우리가 폭력 쓰면 저 사람만 좋은 일이야. 친정 식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농장을 떠났습니다. 차에 타면서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형, 저 새끼가 누나를 죽인 거 맞아.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없어. 증거가 없잖아. 경찰도 못 찾는데. 언젠가 드러날 거야. 저런 놈이 평생 숨기고 살 순 없어. 차는 하동을 빠져나갔고 뒤돌아본 농장 풍경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필구 씨는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놀랐지?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들도 가족을 잃어서 화가 난 거겠죠. 필구 씨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착해. 너 만나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이 남자의 발밑에
전처에 시신이 묻혀 있다는 것을.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가 여동생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여자를 들였어. 뭐라고? 집에 여자가 살고 있더라. 순자라는 사람.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아빠 얼굴 못 볼 것 같아. 엄마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경찰도 포기했는데. 두 남매의 하늘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버지가 괴물로 보였고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어머니는 어디선가 여전히 그들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봉인된 비명이었습니다. 2011년 4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하동경찰서 민원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김순경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동경찰서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중년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익명으로 제보하고 싶은데요. 3년 전 실종 사건 있잖아요. 토마토 농장 여사장. 김순경의 등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 사건 말씀이십니까? 네, 맞아요. 저, 그때 봤거든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필구 씨가 6동 하우스 바닥을 파는 거요. 깊게, 아주 깊게 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멘트를 발랐더라고요. 김순경은 황급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입니까? 실종 사건 나기 한 달쯤 전이었을 거예요. 9월 중순쯤? 그때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필구 씨가 저장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죠. 왜 이제야 제보하시는 겁니까? 김순경이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을 사람이라 괜히 의심했다가 필구 씨한테 미움받을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 소문 들으니까 필구 씨가 여자 들였다면서요? 양심에 찔려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직접 만나서 진술을 받아야. 안 돼요. 익명으로만 할게요. 제가 제보했다는 거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전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김순경은 즉시 형사가로 뛰어갔습니다. 박경희는 제보 내용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6동 하우스 바닥을 팠다고? 네, 실종되기 한 달 전쯤에요. 박경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3년을 끌어온 사건의 실마리가 드디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팀원들 소집해.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준비해. 다음 날 박경희는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익명 제보만으로 영장이 나올까요? 젊은 검사가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3년 전 사건인데.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박경희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놨습니다. 도박빚, 부부싸움, 실종 당일의 수상한 행적, 그리고 이 제보. 전부 연결됩니다. 검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물증이 약하긴 한데 그래서 발굴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검사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영장 신청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면 경찰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박경희는 단호했습니다. 3년 동안 이 사건을 놓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감, 수십 년 형사 생활이 속삭이는 그 무언가. 필구 씨는 범인이다. 반드시 증거를 찾을 것이다. 영장이 발부된 건 이틀 후인 4월 1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박경희는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정숙 씨 농장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6동 비닐하우스 바닥을 발굴할 거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거기 있을까요? 후배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어. 내 경험상 필구 씨는 범인이야. 그리고 범인들은 항상 시신을 가까운 곳에 숨긴다. 오후 1시 30분. 경찰 차량 4대가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는 포클레인 1대, 그리고 국과수 감식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왜 저렇게 많이 왔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필구 씨네 농장에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농장 마당에 도착했을 때 필구 씨는 6동 하우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박경희가 차에서 내리자 필구 씨는 느긋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희님. 오랜만이네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박경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필구 씨는 영장을 대충 훑어보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뭘 찾으시게요? 6동 비닐하우스 바닥을 조사할 겁니다. 박경희의 말에 필구 씨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0.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닥이요? 거긴 그냥 시멘트 발라놓은 건데 뭐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떳떳하니까. 필구 씨는 하우스 앞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한 갭이 더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엔 여유가 넘쳤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의심하더니 이제 땅까지 파보시겠다고요? 수고스럽네. 그의 말투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보통 범인들은 이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필구 씨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포클레인 투입하세요. 박경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노란색 포클레인이 천천히 6동 하우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감식팀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농장 입구에 모여들었습니다. 뭘 찾는데요? 혹시 정수기를? 설마 거기 묻혀 있는 거 아니겠지?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순자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필구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 있어.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들어가 있으라니까. 필구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계속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포클레인 기사가 바닥을 살폈습니다. 여기 시멘트가 다른 데보다 두껍네요. 그리고 색깔도 좀 다르고. 박경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과연 6동 하우스 중앙부 약 2평 정도 구역의 시멘트가 주변과 달랐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듯 색이 상대적으로 밝았고 표면도 더 거칠었습니다. 여기부터 파세요. 포클레인의 쇳날이 시멘트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소음이 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필구 씨는 여전히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후회? 두려움? 아니면 여전한 자신감? 30분쯤 지났을까? 시멘트층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 아래로 흙이 드러났습니다.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세요. 박경희가 지시했습니다. 감식팀원들이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50cm, 1m, 1m 반. 갑자기 한 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희님, 뭔가 있습니다. 박경희가 달려갔습니다. 흙 속에서 낡은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담요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파봐.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하자 담요에 쌓인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형체가 명확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박경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필구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필구 씨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박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필구 씨 발견했습니다. 필구 씨는 담배를 땅에 비비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뭘 찾았는데요? 당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필구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3년간 지켜온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식팀원들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3년 동안 시멘트와 흙 아래 갇혀 있던 것. 그것은 한때 토마토 여사장으로 불리며 이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강인하게 살았던 한 여인의 유해였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작은 뼈들과 옷가지는 여전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왼손 약지에는 녹슬고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금반지 하나. 정숙 씨가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선물 받았다며 자랑하던 그 가락지였습니다. 박경희는 무릎을 꿇고 유해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적은 없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정숙 씨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드나들며 토마토를 가꾸던 그 바닥 아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국과수에 연락하세요. 박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닐하우스 방, 마을 사람들 사이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거기 있었어? 정숙이가. 정말 거기. 여자들은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필구 씨를 노려봤습니다. 이 살인마 새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필구 씨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박경희가 필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필구 씨 체포합니다. 살인 혐의로. 수갑이 차가운 쇠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필구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3년간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는 듯한. 드디어 걸렸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필구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이나 숨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사실 한 달만 버티려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박경희의 질문에 필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의 입을 지켜봤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필구 씨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도박으로 빚을 졌는데 그 여편네가 돈을 안 준다고 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라며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래서 아내를 죽였다는 겁니까? 그날 밤 또 돈 얘기를 꺼냈어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500만 원만 달라고. 근데 그 여편네가. 필구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날 보고 살인자라고 했어요. 가정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같이 못 산다고 박경희는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화가 났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그냥 살려고 돈 빌린 건데 나를 살인자 취급하더라고요. 필구 씨의 논리는 뒤틀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박빚을 정당화하고 아내의 거절을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죽였습니까? 박경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필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10월 16일 밤 11시쯤 안방에서 말다툼하다가 내가 목을 졸랐어요. 베개로 얼굴을 눌렀고 그 옆편내가 발버둥 쳤는데 10분쯤 지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마치 닭을 잡은 얘기라도 하듯 살인을 묘사하는 필구 씨. 그 다음에는요?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마을 사람들 다 잠들 때까지. 그리고 새벽 4시쯤 시신을 트럭에 실었어요. 담요로 싸서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엔 섬진강에 버릴까 했어요. 강물에 띄워보내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강가에 갔는데 막상 던지려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CCTV에 찍힐까봐. 그래서 다시 농장으로 왔어요. 필구 씨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육동하우스에 묵기로 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구덩이를 파놨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박경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리 파놨다고요? 네. 사실 아내를 죽일 생각은 그전부터 했어요. 돈을 안 주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9월에 하우스 바닥을 깊게 파고 저장고 만든다고 둘러댔죠. 사실 그건 무덤이었어요.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묻고 나서는요? 시멘트를 발랐어요. 두껍게 단단하게.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농장 바닥처럼 보이게. 필구 씨의 목소리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묻어났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그 위를 걸어 다녔어요. 토마토에 물 주고 잡초 뽑고 그 옆편내 바로 위에서요.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미친놈, 악마 같은 새끼,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필구 씨는 비웃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3년 동안 아무도 의심 안 했잖아요. 나한테 동정하고 위로하고 불쌍하다고 했잖아요. 다들 바보들이에요. 박경희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괴물이에요. 필구 씨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괴물?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옆편내가 돈만 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다 그 옆편내 탓이에요. 끝까지 아내를 탓하는 비겁한 살인자. 왜 새 여자를 들였습니까?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필구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혼자 살기 외로웠어요. 그리고 순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의심 안 할 것 같았어요. 새 여자 만날 정도로 담담한 사람이 범인일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계산적이고 냉혹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감식 팀원들이 정숙 씨의 유해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담요로 덮인 그녀는 드디어 3년 만에 그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들것이 하우스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합장하며 울었습니다. 정숙 씨,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야. 고생 많았어. 필구 씨는 순찰차에 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육동하우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3년간 비밀을 지켜온 곳,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나는 곳, 그 옆편내 죽어서도 내 발밑에 있더니
결국 나가고 싶었나 보네.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어떤 뉘우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순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농장을 떠나며 필구 씨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가 평생 일궈온 땅. 이제 그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봉인된 진실은 그렇게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풀린 것은 진실뿐, 정숙 씨의 한과 자식들의 상처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 여름, 하동지방법원 제2형사부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 씨의 자식들, 친정 식구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가 이 추악한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필구 씨는 주황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던 농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라하고 비루한 살인자만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필구, 일어서십시오. 필구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딘가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 16일 밤 11시경 자택 안방에서 피해자 정숙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비닐하우스 바닥에 은닉하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의 딸 민지였습니다. 오빠 민수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남매는 3년 만에 엄마를 찾았지만 그것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어떤 악몽이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경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비닐하우스 바닥을 파고 구덩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적 살인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도박 빚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우발적 범행의 가능성도. 우발적?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무덤을 준비한 게 우발적입니까? 필구 씨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후회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아내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돼요?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방청객은 정숙하십시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았어요.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 아버지 뒷바라지했고 우리 남매 키웠어요. 그런 엄마를 돈 때문에 죽였다고요? 필구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사람을 죽여요? 3년 동안 엄마를 밟고 다니면서 토마토 키웠잖아요. 우리가 그 토마토 먹었어요. 엄마 무덤 위에서 자란 토마토를. 민수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민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최고형을 내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고 무섭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를 위로만 했어요. 아빠가 원래 그러시니까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민지는 오열했습니다. 제가 그때 엄마를 데려왔어야 했어요.
우리 집으로 모셨어야 했어요. 그럼 엄마가 안 죽었을 텐데. 제 잘못이에요. 재판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증인, 진정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지의 죄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숙 씨의 동생 정호도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 누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시집 와서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자기 한 벌 옷도 제대로 안 사 입었습니다. 그런 누나가 이렇게 가야 했습니까? 그는 필구 씨를 노려봤습니다. 형부,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2주간의 재판 끝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필구는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하였으며 범행 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필구 씨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잘 됐어. 당연한 거야. 정숙 씨의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교도관들이 필구 씨를 호송하려 다가왔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필구 씨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자식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고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필구 씨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하동의 토마토 농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민수와 민지는 농장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오면 엄마 생각만 나요. 특히 육동하우스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농장은 헐값에 팔렸습니다. 아무도 살인 사건이 있었던 땅을 죗값에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 주인은 하우스를 모두 철거하고 논으로 바꿨습니다. 정숙 씨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3년 전 실종되었을 때 이미 한 번 장례식을 치렀기에 이번엔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하동의 작은 납골당에 정숙 씨의 유골이 안치되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정숙 1953-2008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민수는 장례식 후 서울로 돌아가 결혼을 미뤘습니다. 엄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약혼자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학교를 휴직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엄마가 꿈에 나타나 울부짖었습니다. 민지야, 춥고 무서웠어. 왜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았어? 순자는 필구 씨가 구속된 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살인자의 정부 공범 아니냐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지만 세상은 그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2011년 가을, 하동 마을회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숙 씨를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숙이는 이 마을의 자랑이었어요. 부지런하고 착했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가다니. 부녀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당신의 삶을. 박경희는 은퇴 후에도 가끔 하동을 찾았습니다. 정숙 씨의 납골당 앞에 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그는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 동안 정숙 씨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동의 인꼬 부부 이야기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고 사랑보다 무서운 것이 욕망입니다. 필구 씨는 교도소에서 늙어가고 있고 자식들은 평생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숙 씨의 억울한 넋은 이제야 하동의 맑은 바람을 따라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의 기록을 마칩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